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5살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남편 퇴근을 기다리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평화를 찾은 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죠. 그 일을 생각하니 다시 또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즐겁게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직원으로 한 남자가 왔는데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크게 인상 깊진 않았어요. 키는 큰데 꽤 마른 편이었고 안경 쓴 모습이 공부만 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다 보니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더라고요. 실수한 부분을 지적해도 화내지 않고 차분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았죠.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가끔은 그냥 한강에서 치킨 먹으며 수다 떨기도 했죠. 남편은 이남일녀 중 막내였고 위로 형과 누나가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평범한 자영업자셨고요. 우리 집은 그래도 나름 화목해. 식구들도 다 수더분하고 선하셔. 근데 누나는 좀 다르긴 한데 가끔 가족 얘기가 나올 때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끝을 흐렸어요. 왜? 누나가 뭐 어때서? 아니야. 그냥 성격이 좀 독특해. 나중에 보면 알 거야. 그때는 그 독특한 누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만났어요. 시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채연아, 난 네가 참 좋다. 우리 막내 잘 부탁해. 넌 이미 내 딸이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다며 안심하셨고요.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듣던 그 시누이였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40대의 미혼이었는데 짙은 화장에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그래, 네가 우리 막내 여자친구구나?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박채연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일은 몇 년 차고? 제가 이리저리 대답하는 내내 시누이의 표정은 못마땅하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 큰애야, 채연이 긴장하잖아. 그만해. 엄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인데 제대로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턱을 치켜들며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아참, 난 비혼주의자야. 결혼은 여자한테 족쇄거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몰래 속삭이셨죠. 말은 저렇게 해도 사실은 좋은 사람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쓸데없이 눈만 높아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그저 좀 방어적이고 까칠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알면 알수록 시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한 복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시누이의 진 면목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채연아, 우리 큰애가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큰애가 어릴 때부터 질투가 심했어. 막내가 태어났을 때. 그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아이 그때 큰애가 10살이었는데 자기 인형을 다 버렸어. 이제 자긴 필요 없다면서 방에 틀어박혀서 며칠을 울었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10살이면 동생을 예뻐할 나이 아닌가요? 그 후로도 계속 그랬어. 동생들이 뭐라도 받으면 내 것도 있어야 해라며 2배로 요구했고, 특히 막내한텐 집착이 심했지. 막내가 중학생일 때부터 누나랑 평생 같이 살자고 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 막내가 성인이 돼서 한 번은 여자친구 집에 데려왔는데 아이 큰애가 그 여자애한테 우리 막내는 네가 감당 못해라고 큰소리 쳤어. 그때 그 애는 울면서 나갔지.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누나 때문에 연애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나가듯 했던 말이요. 그래서 좀 걱정이야. 큰애가 어떻게 나올지. 시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집까지 찾아왔거든요. 예비올케,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거실에 앉자마자 시누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 규칙이야.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A4 용지 10장에 빼곡히 적힌 규칙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각종 음식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집 청소 순서, 어른 모시는 법, 심지어 남편 속옷 깨는 방법까지. 형님, 이건 좀 벌써부터 거부하는 건 아니지? 막내한텐 이런 아내, 우리한텐 이런 며느리가 필요해.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폭발하더라고요. 아이, 누나가 또... 미안해,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하지만 큰 소리 쳤던 남편은 다음날 풀이 죽어서 돌아왔죠. 형님이 뭐래? 재현아, 미안하지만 좀 참아줄 수 있겠어? 아이, 누나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래. 듣다 보니 설득이 돼서. 뭐? 날 위해서? 아이, 누나 말이 제대로 된 아내이자 며느리를 만들어주려고 한 거래. 좋은 뜻이라는데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파혼할 수도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간섭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셋이서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뭘 하려고 해도 시누이가 끼어들었거든요. 예물 고르는 날 시누이가 따라왔습니다.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제 곁에 딱 달라붙어 꼬치꼬치 캐물었죠. 올케 집안은 뭐하는 집이야?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하셨고 어머닌 주부세요. 퇴직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나와? 형님 그런 건 왜... 우리 성훈이가 괜히 장인장모 노후까지 돕느라 고생할까봐 그렇지. 그러더니 예단 리스트를 보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해? 우리 막내가 얕보이잖아. 형님, 저희가 형편에 맞게 준비한 거예요. 겨우 이런 형편에 결혼을 하겠다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성훈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우리 집 대표로 확인하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은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입는 드레스마다 품평회를 했거든요. 이건 너무 싸 보여. 우리 집 격에 안 맞아. 이것도 별로야. 올케 승모근이 너무 잘 보이잖아. 이렇게 야한 거 입고 싶어? 난 이해를 못하겠네. 웨딩샵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결국 제가 고른 드레스를 입게 됐는데 신우 의견과 달라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 누나 때문에 미치겠어. 미안, 내가 얘기해 볼게. 얘기는 무슨... 이미 몇 번이나 했잖아. 왜 누나한테 그렇게 쩔쩔매는 거야? 그게 어릴 때부터 누나가 날 키우다시피 해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결혼 준비인데 왜 누나가 다 사사건건 끼어들고 결정하려는 건데. 누나가 좀 오버하긴 해도 날 아껴서 그런 거야. 이번만 이해해줘. 그 말에 폭발했어요. 아껴서 그런 거면 다 포용이 돼? 40 넘은 누나가 동생 결혼에 이렇게 간섭하는 게 정상이냐고. 왜 내가 참아야 해? 당신이 나서서 못 오게 막아야지. 내가 뭐라고 하면 누나가 더 심해질 거야. 조용히 넘어가자.
더 심해지면 어쩔 건데?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죠. 난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지 당신 누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알아.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남편은 누나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게 더 답답했죠. 결혼식 당일 징글징글한 시누이는 아예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새빨간 드레스에 화려한 액세서리, 진한 화장까지 신부인 저보다 더 눈에 띄었어요. 제가 신랑 누나예요. 하객들에게 자랑하며 돌아다니는데 몇몇 사람들은 시누이를 보며 별꼴이라고 험담했다고 하더군요. 사진 찍을 때도 계속 끼어들어서 웨딩 촬영 기사가 힘들어할 정도였죠.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인데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신혼여행 가는 날도 공항까지 따라왔죠. 믿기 힘드시죠? 저도였어요. 밥 제때 먹이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 바로 챙겨 먹고 사진 찍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네, 저희 갈게요, 형님.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해. 신혼여행 가서 다 잊자.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저런 시누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참 막막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드디어 제가 폭발하고 말았죠. 평범한 오후였어요. 장보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네. 이것도 별로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용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시누이가 제 옷장을 열어놓고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거든요. 형님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시누이가 돌아봤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왔어? 옳게 옷 구경 좀 하고 있었어? 그게 구경이에요? 남의 집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게? 남의 집? 성훈이 집이 왜 남의 집이야?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시누이는 제 원피스 하나를 들어서 몸에 대보고 있었죠. 형님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나눠 입어? 가족이어도 선은 지켜야죠. 그리고 대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무단으로 들어온 것 같아? 성훈이가 비밀번호 알려준 거야. 혹시 올케가 아프거나 하면 나라도 들어와 봐야 하잖아.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나가세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요. 뭐? 올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남의 집에 문화 침입해서 물건 뒤지는 게? 여긴 제 집이고 형님은 손님이에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신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신우이든 뭐든 이건 범죄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신우이한테 대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나갔죠. 시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라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곧장 전화해 따졌어요. 남편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정말로 비상 상황을 위한 거였을 뿐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저녁 시부모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걱정됐죠. 그런데 집에 도착한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재현아, 큰애가 정말 잘못했다. 아버님, 성훈이한테 다 들었어. 옷장을 뒤졌다며. 어떻게 그런 짓을... 시어머니도 미안해하셨어요.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큰애를 잘못 키웠어. 앞으로 큰애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꾸렴. 우리도 단단히 일러둘게. 그런데 시부모님이 가신 후 시누이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둘만 있으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더 교묘하게 괴롭혔어요. 올케는 친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누이한테도 대드나?
성훈이가 불쌍하지. 이런 여자 만나서. 아직도 우리 집 법도를 모르는구나.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리고 시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개차반 시누이도 결국 시집을 가게 됐어요.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말이죠. 맞선으로 만난 상대는 50대 초반의 재혼남이었는데 사별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했죠. 시누이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들떠 있었어요. 재산이 많대. 강남에 빌딩도 있고 자녀도 독립할 나이 됐고 깔끔하지? 하지만 현실은 시누이의 상상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듣기로는 시누이가 시댁 식구들을 봤는데 시누이보다 10살이 많은 50대 중반의 시누이가 있었대요. 마치 저와 시누 사이처럼요. 그런데 그 시누 표정이 심상치 않았대요. 올케가 좀 나이가 있네요. 애는 낳을 수 있겠어요? 첫 만남부터 이런 말을 듣는 시누이의 표정이 볼만했겠죠.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이젠 자기가 무시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누이가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모였는데 시누이가 늦게 왔죠. 그런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큰애야 괜찮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시누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다 왔어. 남편은 집에서 쉰다고 하고. 그때 둘째 형님이 몰래치게 귓속말 해줬어요. 듣자하니 형님이 시댁에서 엄청 고생한대요.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완전 독하시대. 형님을 아주 그냥 팥줄부 취급한다고. 그날 시누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권해도 거의 먹지 않았죠. 큰애야, 뭐가 그렇게 급하니? 아, 시어머니가 심부름 좀 부탁해서. 명절인데도?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시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누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시누이가 황급히 돌아와서 핸드폰을 챙겨 일어났죠. 저 이따가 갈게요. 시댁에 급한 일이. 이따가? 이왕 온 거 차고 가지. 아니야, 시어머니가 기다리셔.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감내하는 것도 있어야지. 평소에 시누이답지 않은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며느리의 도리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이 며느리가 되니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그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제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네주셨어요. 우리 채연이 고생했어.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다 가족들을 위한 건데요. 그리곤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봉투를 건네셨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 이거 시어머니가 주라고 하셨어.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죠. 우리 채연이 항상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건 작은 마음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사랑한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채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진짜 내 딸이야. 동서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용돈도 받으세요? 전 한 번도. 막내 며느린 우리 곁에 살면서 살뜰히 살펴주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지. 시아버지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러자 순간 시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나도 용돈 같은 거 받아. 더 많이. 우리 시어머니는 카드도 줬다고. 맘대로 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정하는 눈빛들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거짓말은 그만해라.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거짓말 안 해.
네 시어머니한테 어제 전화 왔어. 나더러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하더라. 네가 쉽게 뜻을 굽히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고. 대체 시댁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신우이는 놀라서 토끼 눈이 됐죠. 제가 정막을 깨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자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나이 먹고 시집살이로 휘둘리는 거 얼마나 끔찍한지 아냐고! 시어머니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셨죠.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형님이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위로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자책하셨어요. 그 후로 시누이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면 오는 대로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종일 뻗어 있다가 가곤 했죠. 시댁에서 바빠서 시어머니 모시느라. 핑계는 다양했지만 다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시누이 노릇 억지로 하느라 지쳤다는 걸요. 늦은 시집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큰 수술 끝에 생명은 건지셨죠. 하지만 장기 투병이 필요했어요. 채연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온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병원으로 직행하는 게 일상이 됐죠.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네가 와주니 힘이 나.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기다리셨어요. 제가 가져간 죽을 맛있게 드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셨죠. 그런데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화를 내며 시누이에게 전화했거든요. 아니, 누나, 엄마가 아픈데 왜 그렇게 뜸해?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죠. 나도 바빠. 실행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 올케가 잘하고 있잖아. 남편도 어이없어하며 전화를 끊었죠. 아니, 누나는 정말 엄마 병원비라도 좀 내지. 병원비도 안 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 푼도 안 내. 나랑 형이 다 부담하고 있지. 심지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전화한 적도 있어. 아픈 사람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친정 엄마인데. 그러다 며칠 후 시누이가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빈손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께 뭔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것 좀 사인해줘. 이게 뭐니? 대출 보증 서류야. 잠깐만 이름만 빌려주면 돼.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대출 보증을 서달라니 제가 나섰어요.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올케가 뭔데 끼어들어? 어머님이 아프신데 이런 부탁하시면 내가 엄마 딸이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네가 그 돈 제대로 갚을 수나 있니? 그러자 시누이는 발끈해서 나가버렸죠. 시누이가 자꾸 말썽을 피우니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저를 찾으셨어요. 채연아, 내가 혹시 못 일어나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큰애 조심해. 내가 없으면 더 할 거야. 돈 문제로 너희를 괴롭힐 수도 있어. 미리 조심해. 시어머니의 예감은 맞았어요. 정말로 시누이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시누이가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초인종도 없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죠. 올케 집에 있지? 문 열어! 문을 열자 시누이가 씩씩대며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이었는데 뭔가 억지로 꾸민 느낌이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커피 좀 줘, 비싼 걸로. 거실에 앉자마자 시누이가 가방을 테이블에 쿵 하고 올려놨어요.
루이비통 최신 제품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죠. 스티치가 삐뚤빼뚤했거든요. 제가 커피를 내오고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묻지도 않은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날 너무 아껴. 나더러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처음이래. 아, 예. 우리 남편도 나한테 너무 잘해. 매일 여보 사랑해 하고 선물도 자주 사주고. 아, 예. 그런데 말하는 내내 눈가가 떨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요. 공주님 대접받으면서 사니까 행복해 죽겠어. 올케는 아직도 집안일에 치여 살지?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시다 시누이가 갑자기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까지 행복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액을 빌려달라니. 형님, 시댁에서 공주님 대접받는다면서요? 신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이, 그건 그거고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래. 1,000만 원을 급하게요? 무슨 일이신데? 올케는 알 필요 없어. 빌려줄 거야 말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이도 있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갚는다니까. 이렇게 사랑받는데 그 정도도 못 갚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치사하게. 잘해줬다고요? 10년 동안 괴롭힌 게 잘해준 건가요? 하지만 그런 말은 삼켰어요. 신우이는 제 욕을 궁시렁대며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현관 거울을 보더니 급히 눈물을 닦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또 왔다 갔어?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도 연락 왔거든. 돈 빌려달라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래?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형이 누나 만나고 나서 이야기해줬는데 누나가 이상한 일을 하나 봐. 요즘 누나가 SNS에 명품 자랑을 엄청 한대. 가방, 시계, 옷 매일 새로운 걸 올려. 그게 뭐가 이상해? 근데 형수가 우연히 봤는데 그게 다 가품이래. 누나가 명품 대여점에서 빌려서 사진 찍고 반납한대. 근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누나 핸드폰에 명품 판매 단톡방 이런 알림이 뜨는 걸 형이 봤대. 그래서 형이 자세히 알아봤더니 누나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팔다 걸렸다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신우이가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지 고소당하기 전에 합의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떡해. 이거 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고소하려나 봐. 합의금이 필요한 거지. 엄마한텐 절대 비밀로 해달래. 충격받으실까 봐. 신우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디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른 거겠죠. 그날 밤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아까 미안. 정말 급해서 그랬어. 혹시 조금이라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읽고 지워버렸어요. 그러자 며칠 후 또 왔죠. 혹시 100만 원만이라도 제발. 이번엔 읽지도 않고 지웠어요. 일요일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서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누나가 이번엔 직접 회사로 찾아왔어.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직장까지 찾아가다니. 동료들 다 있는 데서 누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 더 큰 문제는 누나가 시댁에서 완전히 찍혔대. 뭐 때문에? 누나 신우가 누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독하대. 근데 이번에 누나가 시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 하필 또 그 신우한테 걸렸대. 뭐? 카드도 몰래 써서 500만 원 결제했다가 들켰고. 진짜 미치겠다. 우리 누나 때문에 시댁에서 난리 났대. 당장 이혼하라고.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까지.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그놈의 신우이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 신우이의 큰 목소리가 스피커폰처럼 들렸어요. 야, 너 지금 집이야? 내가 지금 갈게.
누나 오지마. 나 돈 없어 진짜로.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마. 보나마나 뻔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나라고 다 봐줄 순 없어. 미안해.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으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불안하다. 누나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됐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 2시에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자다가 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현관으로 갔죠. 누구세요? 이렇게 나야. 문 좀 열어줘.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죠.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급한 것 같기도 하고. 현관 모니터를 보니 신우이가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맨발이었죠. 그리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신우이가 거의 쓰러질 듯 들어왔어요. 이렇게 미안한데 우리 집 좀 같이 가줘. 부탁이야.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계속 떨고 있었죠. 남편도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넌 오지마. 올케만 데려갈 거야. 왜? 무슨 일인데? 남자가 끼면 더 복잡해져. 가자, 올케.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정말 다급해 보였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옷 갈아입고 올게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절 봤어요. 괜찮겠어? 혼자 가도 될까? 괜찮아. 아이 좀 잘 봐줘.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신우이를 따라 나섰어요. 차에 타자 신우이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동을 걸려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제가 운전할까요? 아니, 내가 할게. 겨우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신호등에서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올케, 나 정말 큰일 났어.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요. 내가 시어머니 돈을 좀 썼거든. 카드도 몰래 쓰고. 1,000만 원. 아니, 사실은 좀 더 썼어. 명품백 사려고. 신우이가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계속 울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나자 화들짝 놀라 출발했죠. 근데 우리 신우가 카드 명세서를 본 거야.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라서 모를 줄 알았는데 신우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 욕한 것도 들켰어. 시어머니 욕을요?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 집 미친 노인네들 이런 식으로. 신우이가 또 흐느꼈어요. 나 이혼당하면 안 돼. 재산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 차가 신우이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집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근데 왜 하필 저를... 올케가 중지하면 들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평생 처음 듣는 신우이의 제발이었어요. 10년 동안 명령만 하던 사람이 애원을 하고 있었죠. 저 목소린 지금... 우리 신우이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데 그 나이 먹고 기운이 장난 아니야. 저 우렁찬 것 좀 보라고. 신우이가 차를 세우고 절 봤어요. 그 눈빛은 정말 절박했죠. 올케, 부탁이야. 저 언니 좀 진정시켜줘. 제가 정확히 뭘 도와드려야 하는 건데요. 적당히 중재 좀 해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당한 서름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형님,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신우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뭔데? 첫째, 시어머니 병원비 전액 형님이 부담하세요. 신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액? 매달 500만 원은 들지 않아? 형님이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며느리는 시댁에 모든 걸 바쳐야 한다고. 이젠 딸로서 모든 걸 바치세요. 그리고 둘째,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요. 마지막 셋째,
저한테 다시는 간섭하지 마세요.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각서로 써주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요. 신우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절박함이 분노로 바뀌었죠. 뭐? 내가 올케한테 존댓말을? 네. 10년 동안 형님이 절 무시한 대가예요. 미쳤어? 내가 왜 그런 막무가내 조건을 들어줘야 해? 신우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지. 내가 손윗사람인데. 그 손윗사람이 10년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였지. 신우이가 옳게 가르치는 건.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10년의 서름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죠. 당연하다고요? 남의 집 무단 침입하고 물건 훔쳐가고 인격 모독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절박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옳게, 아니 채연아, 제발 한 번만. 조건 받아들이시면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형님 혼자 해결하세요. 저는 차문을 열고 내리려 했어요. 잠깐만! 신우이가 급히 붙잡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형님, 마지막 기회예요. 제 조건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집안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물건을 박살내는 소리와 함께요. 그런데도 신우는 자존심 때문인지 알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난 못해. 아니 싫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니까 너까지 내가 만만한 거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옳게라고 적당히 대접해줬더니 아직도 내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그래? 그 대답에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드디어 형님이 당할 차례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10년의 한을 풀 기회이기도 했고요. 어쩔 수 없죠. 전 그렇다면 우선 도와드릴 테니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 잘 생각했어. 생각보다 이성적이네요, 옳게. 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신우이와 저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나는 고함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집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깨진 화분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이리저리 던져져 있었어요. 벽에는 액자가 떨어져 유리 파편이 반짝이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50대 여성은 신우이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죠. 손에는 또 다른 화분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발 앞에는 이미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도망갔나 했네. 신우이의 신우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화분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 소리에 신우이가 움찔했죠. 저는 신우이 뒤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형님, 제발 진정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진정?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알고도 진정하래? 그 50대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어요. 화면에는 문자 대화창이 떠 있었죠.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녀가 핸드폰을 신우이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신우이는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부딪혔죠. 형님, 그게 아니라 50대 신우이가 핸드폰을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저도 옆에서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그 집 미친 노인이 빨리 뒤졌으면. 치매 걸려서 정신도 없으면서 간섭은.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나? 돈만 아니면 진작 이혼했어. 신우이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50대 신우이는 듣지 않았죠.
그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지고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게다가 돈까지 훔쳐? 그것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서류를 신우이 얼굴에 뿌리듯 던졌어요.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가 바닥에 떨어졌죠. 전 그때 개입하기로 했어요. 일단 신우이 편인 척 연기를 시작했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이 그럴 리가요. 뭔가 오해가 있나 봐요. 신우이가 순간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것처럼요. 그래, 올케가 말 좀 해줘. 신우이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은 땀으로 축축했죠. 50대 신우이가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날카로웠죠. 누구요? 당신은? 전 이분의 올케입니다. 그쪽에 신우이의 올케요. 그리고 저한텐 그쪽에 신우이의 신우죠. 뭐? 올케?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비웃음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 올케가 맨날 무시하던 그 촌스러운 올케?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친정이 변변치 못해서 예의도 모른다던 그 올케인가?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10년 동안 들어온 그 말들이 다시 귓가에 울렸죠. 신우이가 저에 대해 얼마나 많은 험담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신우이 편을 들어주려고 해요? 올케님? 도와주러 온 거 맞아요?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죠.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전히 제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눈빛이었죠. 순진하게도. 호이케, 신우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거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깨진 화분에서 흘러나온 흙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밖에서는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고요. 50대 신우이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집 공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 고요한 새벽, 저는 10년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형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핸드폰? 왜? 신우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하지만 전 태연하게 말했죠. 제가 형님 시어머니께 잘 보이는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가족 화목한 모습 같은 거요. 그럼 오해가 풀릴 거예요. 신우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절박함이 의심을 이겼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어요. 그 순간 전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죠. 비밀번호요. 신우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저는 50대 신우이를 슬쩍 봤어요. 그녀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사진첩이 열렸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사진, 여행 사진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죠. 보세요. 형님이 시어머니랑 이렇게 다정하게. 전 일부러 50대 신우이에게 화면을 가까이 보여줬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에 이상한 폴더가 나타났어요. 명품 판매 단톡방. 이건... 제가 놀란 척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죠. 아니, 그건... 신우이가 급하게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전 이미 폴더를 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가품 명품 급처분, 샤넬백 랩을 싸게 팝니다. 50대 신우이가 번개처럼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야 이거? 가품을 판 거야? 거실이 순간 혼란에 휩싸였어요.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시누이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더 스크롤을 내리자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소송 대비 5천만 원 급고, 가품인 거 들켰어요. 어떡하죠? 고소당하기 전에 합의해야 해요. 50대 시누이가 경악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케, 이거 진짜야? 우리 올케가 사기꾼이었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야. 이제 그녀는 정말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죠. 가품 팔다가 걸려서 소송당할 처지라고? 야, 나도 시집가서 온갖 꼴 다 봤는데 며느리가 사기꾼인 건 처음이네.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드디어 옳게 쫓아낸 명분이 생겼어. 시누이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배신감에 가득 찬 그 눈빛이 저에게는 오히려 통쾌했죠. 저는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동안 연습한 연기였죠. 형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었는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의 시누이는 계속 핸드폰을 뒤지고 있었고 시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죠. 새벽 3시 반,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누이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 들었어. 시누이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시누이의 어깨가 움찔했죠. 여보, 시누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비틀거렸어요. 시누이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누를 바라봤죠.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시누이 남편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죠. 이혼 서류야, 서명하면 돼. 시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죠. 이혼은 안 돼! 그 말에 50대 시누이가 폭소를 터뜨렸어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조롱하듯 말했죠. 재산? 올케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가진 건 가품 명품백뿐이잖아. 그것도 이제 압류당할 텐데. 이럴까봐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날 무시하니까. 애도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돈도 못 번다고 무시하고. 만약 내가 장사 성공했으면 형님부터 깔아뭉갰을 거예요. 알아요? 신우가 눈을 뒤집고 따지자 시누이의 남편이 신우에게 다가갔어요.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죠. 지난 몇 년 동안 참았어. 당신이 변할 거라고 믿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점점 더 나빠졌어. 거짓말에 도둑질에 이젠 사기까지. 누나가 아니었어도 오늘 내가 끝내려고 했어. 보다시피 당신이 끝낸 거지만.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난 그냥 잘 지내려고 했던 것뿐이야. 사랑받으려 한 것뿐이라고. 용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나도.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한 거 잊었어? 시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러자 시누이의 남편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시간이 늦었네. 서명하든지 아님 법정에서 뵙든지 결정해. 그러자 50대 시누이가 일어서서 시누를 밀치며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오늘부로 넌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아, 이혼할 때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네가 갚을 돈이 더 많으니까. 그녀가 시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덧붙였어요. 거실의 조명 아래서 시누이의 눈물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심지어 저조차도요. 그저 멀찍이 떨어져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왔어요. 시누이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죠.
그날 새벽 신우이는 정말로 빈손으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난 거죠. 전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신우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10년의 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죠. 누나 소식 들었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죠. 무슨 일인데? 편의점 알바도 잘렸대. 손님한테 반말했다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신우이가 그 자존심으로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마저도 잘렸다니. 지금 어디 있대? 고시원에 산대.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제일 싼 데로.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10년 동안 눈앞편만 들던 그였지만 이젠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죠. 집안은 평화로웠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또 가품 판매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안 한대. 합의금 5천만 원을 못 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형사재판 받아야지, 사기죄로. 씁쓸했지만 당연한 결과였어요. 분명 속이 시원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유쾌하진 않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각자의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신우이도 한때는 그중 하나였겠죠. 며칠 후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어요.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어머님 저예요. 채연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절 보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채연이 왔구나. 손을 잡으니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큰애 소식 들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네. 고생하고 있다며. 아유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무 받아주고 키웠나 봐. 남의 아픔을 모르는 아이로.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부모 잘못이 크지. 너한테 한 짓도 생각하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신우이였죠. 오랜만에 본 신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윤기 나던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명품으로 치장하던 몸에는 낡은 점퍼가 걸쳐져 있었죠. 무엇보다 그 거만하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올케도 있었네. 의외였어요. 그 일이 있고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사실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을 줄 알았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신우이인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갖은 성질을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말 없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일에 대한 잘못이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병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고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엄마, 병원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왔어.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했어, 엄마. 신우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괜찮아. 네가 어렵다는 거 알아. 시어머니가 신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보다 채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했니? 인생 다시 똑바로 살려면 반성이랑 사과부터 해야지. 그러자 신우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죠. 올케 미안했어. 지난 10년 동안 구차한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가 나빴다는 거 아니까. 진심인 것 같았어요. 고생하면서 깨달은 건지도 모르죠. 일주일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신우이가 말했어요. 재판 가족으로서 증인 서줄 수 있어? 내가 반성하고 있다고. 다들 싫다고 해서 말이야. 엄만 병원이 있고.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10년의 한을 생각하면 거절해야 맞겠지만 결국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그렇게 증언했어요.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어요. 신우이는 감옥은 가지 않게 됐지만 전과자가 됐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에서 신우이가 제게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님, 이제 새 출발하세요. 응,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신우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낡은 운동화, 헐렁한 점퍼, 구부정한 어깨.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도 악한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고생이 사람을 바꾼 건지도 모르죠. 집에 돌아오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후회 안 해? 누나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야.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해줬어요. 고생했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덮여가겠죠. 하지만 10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네요. 많은 것이 변했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아들은 많이 커서 열심히 밖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신우이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가정을 먼저 생각하죠.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준이랑 놀아주려고. 시부모님도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는 가벼운 운동도 하실 정도예요. 채연아,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좋아요, 어머님. 신우이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를 계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죠. 가끔 명절에 오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렇게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요, 형님. 그럼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신우이와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가까워지진 않죠. 그게 우리에게는 최선인 것 같아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새벽에 찾아온 신우이, 그리고 통쾌했던 복수. 후회는 없어요. 신우이도 이젠 깨달았을 거예요. 남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시집살이의 되물림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해요. 삶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언젠가는 그 행동이 다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처럼, 그리고 신우이처럼요. 그럼 지금까지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